이전에 말한 헤지펀드에 넣어둔 내 자금 있지, 그거 전부 장가에 투자해. 서두부터 헛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서준이 한 대사를 제가 따라한 것인데요. 기분 나쁘셨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드라마에는 통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이번에 와이프가 보는 거 옆에서 따라보게 되면서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투자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렇게 이태원 클라스의 명감받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극중 박세로이란 인물은 장가라는 기업이 악재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무관한 어려움과 곤혹에 처했을 때 극중 8년 전에 주가를 싸게 매입해서 현재는 대략 헤지펀드 자금과 합하여 대략 19억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온갖 악재가 들이우고 있고, 예초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강력한 점령력과 확산 속도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를 지나쳐 위축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주식시장의 폭락을 이끌게 되었고요. 이런 위기론의 상황 속에서 연준은 어제 3월 3일자로 금리 인하 50bp를 결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유동성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경기 부양을 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절대적으로 유동성 분위기에 사로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처럼 많이 풀린 우리의 머니들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과거에도 이런 일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발생했던 성격이 달랐고 항상 우리는 위기 국면 속에서 성장하면서 경제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은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고, 2018년에도 미국 주식시장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경험한 적이 있죠. 당시에는 충격을 준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근 2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악재가 머물러 왔지만 주식시장은 회복을 했고 주식시장은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면 주식시장의 전망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과도한 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역사 속에서 가게와 기업은 바뀐 삶의 형태에 또 적응하여 경제활동을 이어갈 것이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 정상화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중국에서 온 놈의 기회가 기존의 금융자산의 지분을 들고 있던 분들에게는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신규로 편입하는 분들께는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이런 공포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피해 규모를 예상하지도 못하면서 벌써 연준은 긴급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했고, 벌써부터 세계 은행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경을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면서 돈을 시중에 뿌릴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림의 차트를 보더라도 채권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기준금리도 이에 덩달아 가파르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일제히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되면 이 수많은 머니들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터인데, 이 많은 돈들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실물경제는 이전에 비해 가파른 성장을 계속적으로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기 민감 업종들, 정유, 화학, 철강과 같은 종목들의 이 뚜렷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글로벌 경제가 공급 과잉 현상의 부담으로 인해 노출된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악성 재고는 해결하지 못하고 막대하게 풀린 돈은 기업을 통하여 이 재고 증가에만 기여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를 않은데 공급만 무한정 늘어나는 경우가 해당이 돼요. 하지만 이런 저성장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16년과 같은 사이클은 다시 한번 출현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 본격적인 달러 약세 국면이 진행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매번 하락만 하던 기업들의 주가도 회복을 어느 정도 그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기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내가 하고 있다면 지금의 국면에서 일정 비중 이런 경기 민감성 섹터에 투자를 일정 비중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기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내가 하고 있다면 지금의 국면에서 일정 비중을 이런 경기 민감성 섹터에 투자를 일정 비중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많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어디론가 반드시 향한다는 것인데 지난 10년 동안은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이 팡 기업이 주도를 명확하게 했죠. 이 시기에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스타트 기업에 불과했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장기적으로 이런 IT 붐도 일정 부분 앞으로 사그러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수요가 꾸준히 늘고 공급 과잉 부담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돈이 여전히 몰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10년 동안의 상승으로 굉장히 고밸류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이 추세적인 관점으로서 그 수요가 앞으로도 뒷받쳐준다면 계속적으로 더 아웃퍼폼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볼 때 2010년에서 2013년은 셰일 개발 업체에,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신약 개발 업체에 많은 투자 자금이 몰려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불러왔고요. 과연 2020년에는 앞으로의 이 유동성 흐름이 어느 섹터에 쏠리게 될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과거 2017년과 같은 장세가 한 번 더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시기는 과거 2016년 초와 같이 중국 부채 위기설로 인해 세계 경제가 병들어 디플레이션이 극심해 가던 시절과 좀 비슷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세계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은 결국 지금까지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테크 기업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여전히 집중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미국 중심으로 이 태양광 쪽의 ETF와 섹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흐름들이 미국 외 국가들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염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을 좀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미국도 화석연료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아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이라는 또 하나의 관점에서 건설 인프라에도 투자되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도 들썩거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완만한 세계 경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달러는 더 약세 압력을 받기가 쉽고, 이럴 때는 아주 당연하게도 경기 민감 종목들을 마음속에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이태원 클래스로 시작을 하면서 박서준 흉내를 내면서 좀 헛소리를 했네요. 아무튼 이태원 클래스에 이 박세로이가 한 것처럼 지금은 값싼 주식을 쇼핑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 곳에 몰빵을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한 섹터를 참조하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